가만히 보니까 2-1하고 2-2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2-3은 좀 쉬운 거 내자 해가지고 가공과 지중을 이제 좀 비교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사실 뭐 개요하고 채용하는 이유를 쓰라 그랬으니까 채용 이유와 저희 기본서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표 그리면 끝이에요. 그 장단점을 이제 쓴 거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을 좀 저기에서 쓴 거고요. 네. 그래서 1, 2, 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 특히 주의할 점은 이제 그 송전 용량, 항상 수업 시간에도 하는 얘기가 이제 송전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가공이 같은 용량에 대비해서 뭡니까? 냉각이 잘 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크다. 뭐 이런 부분 좀 주의해라. 이렇게 했던 얘기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뭐 쭉 보시면 돼요. 내용이.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문제도 좀 쉽게. 이번 시험에 아마 캐비테이션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뭐 그거대로 쭉 나왔는데 서브에 있는 거를 가져오니까 이제 다른 거를 좀 하기가 뭐 해서 그대로 갖다 옮겨 적었는데 캐비테이션이 나오면 반드시 토막 개수에 대해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캐비테이션 개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개념적인 설명을 할 때 PV 선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문제상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이분은 이 낸 사람 중에 예전에 그 잠실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옛날에 김산도 교수가 맨날 했던 얘기가 캐비테이션 설명하면 반드시 PV 선도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압력이 낮아지면 세개 영역이죠, 이렇게. 여기 물의 영역에서 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습증기 영역으로 가잖아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답안지가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빠졌지만 여기에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하고 방지대책은 뭐 그대로 있던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5에 와서 이제 쉬운 거 2개 냈으니까 조금 이제 양으로 밀어붙이는 문제를 좀 내야겠다. 동기발전기의 동작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전 계정을 채택하는 이유. 예전에 시험에 발전기 회전 계정을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10점짜리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건 다 쓰셨을 텐데 동작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유추해 보건데 이 사람이 계속 발전기초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초 편에 동기발전기의 동작 원리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구조를 그리고 구조도 그렸잖아요. 터빈 발전기 단면도 그리면 우리가 보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구조도와 구성 설비거든요. 그럼 구조도를 그렸으면 구조도에 대한 나와 있는 내가 여기 뭐 수소 냉각기, 엔드 코일, 뭐 고정자 철심, 회전자, 보호관 쭉 있잖아요. 이게 뭔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항목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냐면요,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저야 뭐 이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면 되니까 쭉 썼지만, 이거 쓰는 사람은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거 보고 낸 거예요, 사실은. 내 느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동기발전기의 원리, 그죠? 구조, 원리 하면 그 그림 회전자계의 형태 있죠? 그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갖고 보통 송배전공학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발전기의 원리. 그러면 다 동기발전기죠. 뭐 우리 계통에 있는 화력발전기나 수력발전기 다 동기발전기지. 동기발전기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제 코일이 감겨 있다고 치고요.
여기 120도로 해야겠죠. 편의상 아마 발전 기초를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 전류를 주고요. 이게 되는 거죠. 얘가 회전자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고정자가 되는 거고, 이게 고정자 코일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좌 전류, 여기가 이제 전기자 전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여기서 또 전기자 반작용 얘기도 하고. 네. 사실 발전기 원리 하면은 어디부터 가요? 이거부터 가는 거죠. 모든 책의 발전기 원리는 이거예요. NS 해가지고 뭐야?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슬림링이 있는 거죠. 슬림. 우리 이제 모든 발전 기초. 네. 전동기는 FBI.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요. 기사 했던 거를 잠깐 유추하면 전동기 원리는 FBI입니다. 그러니까 힘, 그 다음에 자동 밀도, I니까 전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전기 원리하면 FB, I가 아니고 E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전동기 원리 하면 BLI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F잖아요. 전동기는 힘이니까. 동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F는 BLI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발전기 원리하면 기전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E는 BLV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 식이. 그래서 V가 뭐냐 하면 속도예요, 속도. 왜냐하면 얘를 돌려야 되니까. 돌렸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쪽이죠. 90도하고 이제 이쪽도. 넘어갈 때마다 뭐예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교류 발전기 원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직류 발전기는 좀 틀리고요. 직류 발전기는 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한쪽으로만 계속.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 파형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교류 발전기는 파형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원리 좀 알고 계시면 뭐 무한장 쓸 수 있어요. 뭐 내용을. 예, 동작 원리하고 구조에 대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용어 해설집 보고 낸 거예요. 용어 해설집대로 보면 그 회전자하고 고정자에 대한 그 구조도 그걸 좀 그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시기가. 자세히 안 보면 이것도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항목들 보면 거기 쭉 보면 고정자 틀, 고정자 철심, 고정자 건선, 회전자 축, 회전자 건선, 코일 보호안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씩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걸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발전군소 근무하는 사람이야 뭐 그냥 썼겠죠. 자기들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금방 썼을 텐데 회전 계정을 채택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앞에가 더 어려워요. 앞에가 특히 구조, 동작 원리는 이거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죠. 얘가 돌아서 120도마다 한 번씩 뭐예요? 자석 교차하는 거죠. 교차할 때마다 뭐가 나와? 파형이 나오다 보니까 삼상 교류 파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0도 유상차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쉬운데 전기자 코일 배치가 그러니까 몇 도를 갖는다? 여기도 120도 유상차를 가졌잖아요. 예. 그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그럼 되는데 구조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뭐 외워서 쓴다? 쉽지 않은 얘기. 쉽지 않은 얘기. 해서 큰 항목만 봤어도 좀 쓸 수 있는데 발전 기초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6 이거 쓰신 분이 있어요? 이거 쓰신 분. 한전에서 이거 하시는 분은 썼겠네. 한전에서 이거 하시는 분은 썼을 텐데 시각 동기 위상 측정 장치 용어 해설집에 딱 4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모니터링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모자이크 판넬처럼 비춰주는 거죠. 예, 상황을. 근데 걔가 뭘 이용하느냐? GPS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갖다가 뭐 하는 거다? 받아가지고 전송해 주는 겁니다. 예. 전송해주면 그거를 받아서 뭐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데로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시각 동기 위상 측정 장치라고 합니다. PMU. 근데 문제는 그것만 딱 물어봤으면 좋은데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요. 아마 이거는 PMU가 뭐라는 거는 용어해설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봤으니까 아, 이게 이건데 나왔네. 그리고 이게 뭐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통신이나 전자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아픈 곳을 찌르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요. 얘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무슨 스카다의 상태 추적. 미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나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문제 우리가 무슨 전자공학과도 아니고 근데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통신기술사도 아니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오겠냐 모르죠. 뭐 옛날에 뭐 그런 거는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GPS를 활용한 송전선로 그건 실제 하니까 그건 실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GPS를 이용 안 하면요 그 송전선 루트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지도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옛날 얘기지. 요즘은 입체적으로 띄워놓고 뭐야 철탑이 이렇게 가면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아 이랬을 때 여기 뭐에 영향이 있고 이런 거 다 보거든요. GPS 장치를 이용한 송전선로의 그 설계는 그건 이제 시험에 나왔고 수긍이 갈 만해. 근데 이거 PMU는 얘는 정말 낸 사람이 아마 이거 내면서 이걸 쓰는 사람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쓰는 사람은 상태추 정도 썼을 거야 아마.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썼겠죠. 쓰면은 아마 굉장한 어둠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네. 전력 거래소에 있으면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광역계통 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WA 맥이라는 걸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갖고요. 이걸 뭐 한다? 좀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게 이 광역계통 감시 시스템입니다. 근데 얘가 수집하는 정보가 쉽게 해서 우리 RTU라는 게 있잖아요. 배전에서 쓰는 거죠. 배전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가 RTU예요. 리모트 터미널 유니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걔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면 걔를 통해서 또 뭐해? 원격 조작합니다. 그래갖고 차단기 개폐하고 개폐하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설비가 RTU거든요. 단말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배전 자동화의 핵심이고 모든 게 핵심인데 걔가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아요. 전송할 때 거기를 통과하는 뭐다? 배전 지능화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지능화 그 RTU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게 핵심인데 거기에 흐르는 그 전류, 전압, 전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측해가지고 뭐예요? 송신해줘요. 중앙으로 송신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 프로그램이죠. EM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 신호로 뭐 한다? 제어를 수행합니다. 그 제어를 옛날에는 그냥 받아갖고 뭐 한 거야? 받아갖고만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받아서 그걸 또 뭐에 활용해? 제어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WA 맥이라는 예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전 게 있어요. 전 게 뭐냐 하면 거기 써놨나? 얘 비슷해요. WA 뭐 C가 뭔가 거기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게 이 프로그램인데 얘도 RTU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RTU 값을 받으면 그게 선형화되지 않고 비선형화되기 때문에 그 오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뭐라는 거야?
그게 PMU라는 겁니다. PMU로 받으면 PMU가 주는 값들은 선형화된 값이래요. 그러니까 선형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차를 뭐 할 수 있어? 네,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그걸 뭐 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에 뭐 하는 겁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논문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보고 뭐야? 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도 보면 RTU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전압의 위상각하고 그 구하는 게 두 개거든요.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 전압 위상각을 구하기 위해서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PMU를 적용하게 되면 뭐예요? 위상각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선형반도체 풀이가 가능해지므로 뭐야? 정밀도가 개선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PMU를 이런 거에 뭐 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 그림도 있고 뭐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막 이게 나와 있는데 예,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특징에 대해서 좀 썼고요. 푼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거 하는 사람 아니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하려면 한전에 있어도 아마 이런 거를 잘 못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무슨 운영 측, 운영이죠. 다 EMS 스카다 다 운영이거든요. 운영이기 때문에 전력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 전력거래소 뭐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있다. 근데 나는 발송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야? 논한 거죠. 요번 시험이 이제 빠져나가기 최적기. 얼마나 잘 썼겠어. 자기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써도 이거밖에 못 쓰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푼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3교시 1번 문제는 발전 기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터빈 바이패스의 개통도, 터빈 바이패스 운전의 목적, 그리고 보일러 형식에 따른 터빈 바이패스 운전의 특징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 기초 찾아보시면. 그래서 거기 두 가지로 관리형, 드럼형 두 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 기초 보고 그대로 낸 거고요. 터빈 바이패스 운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 기출 문제예요. 이건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운전하는 건지는 뭐다. 얼추 뭐 다 보셨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통도 그리고 목적까지는 쓰는데 3번이 걸리는 거예요. 보일러 형식별, 터빈 바이패스 운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보일러 형식별? 그럼 뭐 네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나?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료식, 복합식. 그것까지도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3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1, 2번은 쓰는데 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1, 2번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3번에서 딱 걸려요. 3번에서 딱 걸립니다. 3번에 봤더니 관류형하고 드럼형인데 관류형 보일러를 거의 뭐로 본 거야? 복합순환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부할 때 뭐 하는 거야? 바이패스 시켜버리는 거죠. 저부하가 걸렸는데 계속 입력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0% 이상 걸리면 뭐야? 그럼 강제 관료식 아니야. 그때는 이제 투입되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좀 읽어보면 뭐야? 한 번만 읽어봤으면 별거 아닌데 이런 문구를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거의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3-1번 문제도 1, 2번은 쓰셨을지 몰라도 3번에서 딱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일러 형식별 터빈 바이패스 운전의 특징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 3-2번은 이건 다 푸셨겠죠. 이건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만의 정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밀만의 정리가 어떤 원리로 되든지 중첩의 원리도 항상 시험에 보면 그 원리를 우린 시험에 나오면 그 원리만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뭐 해야 돼? 유도해야 돼요. 그럼 밀만의 정리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유도하는 거는 모든 중첩의 원리도 다 똑같아요. 중첩의 원리는 좀 틀리죠. 1번 전원에 의한 거, 2번 전압에 의한 거 이게 틀리니까 틀린데 거의 키로프의 전압전류 법칙이에요. 다. 회로이론이잖아요. 이거. 회로이론 편에 있잖아요. 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KCL하고 KVL 하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되고 각성 전류를 구했을 때
그것이 0이 되는 거죠. 대칭 3상 교류이기 때문에. 0으로 하면 V0는 단선점의 전압이에요. 단선되면 양당 간의 전압이 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상 전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V0를 구하면 72.11. 제가 계산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계산기 두드린 거라. 계산기 그거 각도 변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1시간 해먹었어요. 그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아니 그 복소수로만 나와야지 그걸 각으로 하고 싶은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냥 찾다 몰리다 봤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도 연습 옛날에 분명히 내가 했었는데 이 계산기 되는 거거든요. 각도로. 어디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어디 보니까 복소수에 있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1번 각도, 2번 복소수 A 플러스 IB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딱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그거 안 돼 있는 사람은 야 이거 씨 피곤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V0 이후에 각상전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이제 구해줬습니다. 해서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라고 하니까 쉬웠지 옛날처럼 이때 불평률이라든지 이런 거 구하라 그랬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밀만의 정리를 써주고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할 겁니다. 여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접지 설계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시험에 가기 전에 접지 설계가 요번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잘 보고 가십시오 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접촉전 아까 보폭전압 저감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접지 저항 낮추는 그거예요. 그거 쓰면 돼요. 그거 쓰면 되니까 접촉전압을 쓰다 보니까 대지 고유 저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5점이니까 대지 고유 저항 값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좀 써주면 좋겠다 해서 위너의 사전국법 넣은 겁니다.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록값만 써도 돼요. 자갈은 대략 3,000원, 콘크리트는 1,000에서 1,500, 아스팔트는 5,000 5m 정도 본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험으로 쪽으로 구하는지 그걸 좀 해줬고요. 관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정의, 손끝과 발끝 사이에 걸린 전압이 접촉이고 양 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뭐예요? 그게 보폭이죠. 스텝 해서 등가외로 그리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다 썼다 이 말이죠.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주려고 낸 것 같고 3-4도 분류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언더리치하고 오버리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용어 해설집에 있는 대로 써도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다단자망이죠. 다단자망에서 다단자 전원 쪽에 한쪽을 고려 안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언더리치 하는 거고 미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합니까? 고려해서 계정기를 수정했는데 그랬는데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 원래 이쪽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놈이 사라지게 되면 뭐 한다? 그럼 이제 범위를 넘어가는 거 오버리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동작, 오부동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효과는 다 쓰셨을 거예요.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거리 계정기 동작 시 고려사항인가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쭉 한 7, 8가지 되는데 그건 다 공부하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다 돼 있고 아크 저항에 대한 영향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거는 하셨을 거니까 거기에 분류효과도 나와요. 그래서 다 썼을 거다 이 말이고 3-5도 다 하셨겠죠. 전력계통공학 보면 그 PV 선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전압 안정도가 PV 선도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과연 그 정적 전압 안정 한계 곡선 PV 곡선을 유도하는 식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경을 쓰면 쓸 수 있는데 평상시 안 해보면요. 삼각함수의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합 공식, 뭐 곡 공식, 뭐 코코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보면 또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유도도 좀 힘들고. 그럼 내가 딱 생각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 야, 지금 이걸 해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과감히 빼야 돼요. 그래서 뭐 1, 2번씩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X만 있을 때 뭐다? PQC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유도해놓고 여기에서 뭐다? 세로축을 V, 가로축을 P로 유도해서 곡선을 도시하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쓸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려야 돼요. 그려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주의할 점은 이제 dp분의 dv라는 거. 옛날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시험장 가서 자연스럽게 dv분의 dp 이렇게 써가지고 항상 아래쪽이 뭡니까? 분모. 이렇게 자르라 그랬죠. 위쪽이 분자. 그러니까 dp분의 dv가 되겠죠. 그게 접선을 봐봐요. 상반구 영역이 안정인데 접선을 보면 반비례 곡선이잖아요. 0보다 작을 때. 미분하면은 1차 직선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선이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을 때 안정, 0보다 크면 불안정. 이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미적인 거 설명하면 됩니다. 역률이 1일 때가 이제 표준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VS. 여기 가해준 전압에 0.707인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0.7%. 이게 이제 인계점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운전점은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전력상착 특성 곡선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싹 세우면 돼요. 그러면 얘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운전점이다. 그럼 이쪽이 P이기 때문에 여기 P0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낮은 해. V 뭐예요? L. 여기가 높은 해. 책에 그렇게 돼 있죠. 얘는 안정한 해고 얘는 뭐다? 불안정한 거다 이거죠. 불안정이라는 의미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떨어질 때 무효 전력을 아무리 투입한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 이 상반구 영역에서는 전압이 저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무효 전력을 투입함으로써 전압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딱 그리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얘가. 그래서 이쪽이니까 델타 V, 얘가 뭐예요? 이쪽이니까 델타 P,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충분할수록 뭐다? 안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델타 V를 뭐라 그래? 전압의 여유. 그죠? 전압의 여유. 얘가 뭐예요? 전력의 여유. 그럼 역률이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뭐는 커져? 전압의 여유는 커지지만 전력의 여유가 작아지기 때문에 뭐한다? 불안정해지는 거고, 과진상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넓어지니까 뭐야? 전력의 여유는 커지지만 뭐는 줄어들어? 전압의 여유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떻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럼 뭐가 가장 바람직하냐? 역률 1 근처에서 운전할 때가 뭡니까? 가장 안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봤다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쓰셨으리라고 보고. 3-6번도 3교시 제일 쉬웠어요. 지금 보면 3교시 1교시가 그래도 좀 낫어요. 전력계통의 단락전력 억제 대책, 단락용량 경감 대책 쓰면 되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임피던스 기기, 한류 리액터, 개통 분할, 전압의 격상, 직류 연계, 이 중에 가장 유효한 게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류 리액터나 개통 분할이나 전압의 격상 이런 것들이 뭐야? 좀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고임피던스 기기는 득보다 실이 많고 직류 연계라든지 뒤에 나와 있는 뭐예요? 고장전류 제한기? 그게 개통 연계기예요. 이런 개통 연계기나 고장전류 제한기를 쓰면 어떻게 된다?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렬형 사이리스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승합이고 그 위에는 이제 한류 리액터도 좀 유효한 방법이고 안 되면 이제 개통 분할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좀 안 좋은 방법인데 예전에 시험에 주로 많이 근래에 나왔던 게 초전도 한류기입니다. 그게 이슈가 돼서 이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초전도 한류기도 일종의 뭐예요? 단락 용량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설비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몇 번씩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도 많이 나와서 기출문제 풀이집 보면요 한 10대 문제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뭐 유추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쭉쭉 쓰셨으면 무리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문제의 4교시 서브스판 진동. 서브스판 진동은 뭐냐면요.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우리 그 공기 배후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칼만 아르라는 놈이 생긴다 그랬잖아. 미풍이 불면은 진동의 원인이 그거죠. 전선이 있고 여기 불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와류가 생겨갖고 얘가 뭐 합니까? 진동하잖아. 이렇게 되는데 서브스판 진동은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뒤에 선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에 이 바람이 뭐야? 이런 파형으로 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누가 흔들려? 이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놈. 그래서 얘가 진동해. 주로 진동 형태는 수평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도는 이런 진동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할 때 얘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스페이서라는 놈이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동이 얘를 통해서 누구? 스페이스 타고 얘한테 뭐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도 뭐해? 진동해요. 이렇게. 서브스판 진동.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뭐 공기역학적 차폐 효과. 얘가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하고 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 어떻게 돼? 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게 좀 이격거리가 크잖아요. 소도체 간 간격이 크잖아. 이게 복도체 얘기입니다. 이게 커버리면 이 발생 안 해요. 근데 3, 4, 5는 이게 4개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 때문에 이게 두 놈이 진동하니까 훨씬 더 뭐야? 진동 효과가 얘한테 빨리 미치겠죠. 양쪽에서 막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서브스판 진동은 3, 4, 5에서 영향이 크고 소도체 수가 많을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돼요. 또한 소도체 간격이 좁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전선의 직경이 커질수록 진동이 쉽게 발생하고 뭐 쭉 여기가 나와 있어요. 대책은 뭐냐 하면 이 스페이서 댐퍼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비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풍상이냐 풍하냐 이 각도도 봐요. 여기 보면 5도에서 뭐 15도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도체 구조의 비틀림 정도 해가지고 진동 발생에 의한 불안정 영역의 기울임 정도가 5도에서 15도 정도 범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5에서 15. 기울임은 풍하측 도체, 풍상측 도체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정방, 부방 나오죠. 그러면 사도체는 낮은 쪽. 2도체는 높은 쪽. 즉 여기서 봤을 때 2도체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브스탄이 더 잘 일어나고 4도체는 약간 이것들이 내려가 있을 때 이렇게 이랬을 때 서브스탄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그 정방향, 부방향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선 구성의 배치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를 이 사람은 2도체보다 4도체가 서브스탄이 더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체의 수와 배열 그리고 소도체의 간격 다도체 구상의 비틀림 정도 뭐 지형 특성 뭐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더 사도체가 불리하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마지막에.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더 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럼 수가 훨씬 많잖아, 사도체가. 더 잘 일어나는 거고 간격이 더 좁아요. 1호서보다. 그러니까 또 잘 일어나는 거고. 이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쭉. 그 A분의 D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2도체는 10에서 16에서 18이고 4도체는 20 이상인데 20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0에서 20 범위에서 뭐야? 이 AD 비율이 높을수록 뭐야? 서브스판 진동이 잘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4도체가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더 잘 일어나겠죠. 그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얘네들은 그리고 수평일 때 좀 덜 일어난대요, 이게. 그런데 1호선은 이렇게든 가능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잖아요. 2도체로 하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3, 4, 5는 이게 안 돼. 그냥 무조건 다 4개가 어떻게 돼? 수직 아니면 수평 배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거기 써놨어요. 4도체는 수직 수평이 공존함으로 서브스톤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후류의 특성은 다도체가 바람에 대한 수평일 때 진동이 약해지는 경향인데 2도체는 수평이 가능하지만 4도체는 안 돼요. 이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쭉 써주시면 되죠. 해서 이거 옛날에 드린 자료 그대로 써놓은 건데 연구반 하시는 분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진동의 종류에서 3가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서브스판이 한번 껴갖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 2, 3번 중에 3번의 서브스판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하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줬더니 누가 그거에 대해서 심층 있게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저기 자료를 쭉 찾아가지고 정리해놨던 게 있었어요. 그래 연구관에 다 줬었죠. 그때 아마 받은 사람은 다 썼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니까. 네, 그런데 안 보면요 못 써요.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이 뜬구름 잡는 거 안 읽어보면. 근데 우리 실제 한전에서 진동하면 일반적으로 진동 방지 대책은 뭐 그래서 시험에 갤로핑하고 이런 서브스판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로 많이 다루는 게 갤로핑과 뭐야? 이거거든요. 왜? 그 스페이서가 무슨 역할을 해? 댐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전선의 진동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야. 다 달려있잖아요. 스페이서 안다는 건 없잖아. 근데 걔가 스페이스 댐퍼잖아. 다 댐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동 현상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한 복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서브스판하고 뭐다? 갤로핑. 그래서 진동막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진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갤로핑 얘기하고 서브스판 얘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 왜냐하면 실제로 서브스판 때문에 뭐가 일어나? 네. 전선의 단선 현상이라든지 또는 이 스페이서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런 스페이스의 변형 뭐 이거 막 뒤집어집니다. 이게 완전 되짚듯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니까 진동 때문에.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잡으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돌다 보면 뭐 하는 거야? 계속 돌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겠죠? 아니 왜 우리 구리선도 자꾸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 뚝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선 현상이라든지 스페이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골이 아픈 거예요. 한전도. 그래서 방지하려면 이런데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놨어요. 이렇게. 4도체. 그러니까 경관 조절을 좀 하고 댐퍼를 추가하는 거죠. 댐퍼를 추가해서 그 진동폭을 줄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스페이스와 스페이스 사이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자꾸 잡아주면 진동폭이 작을 거 아니야. 작으면 아무래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작성한 건 뭐냐면 끊어진 데서 계속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런 구간은 철저하게 뭐 한다? 이런 서브스판 진동에 대한 뭐를 세워야겠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서브스탄 진동 발생 다발 소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끊어진 곳에서 계속 끊어지라는 얘기야. 그럼 자꾸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뭐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4.2는 기술 문제라고 했죠. 이건 풀어보십시오. 이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콘덴서가 있으면 콘덴서 설치하면 뭐가 개선돼요? 역률이 개선돼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전력공학 연습에 나온 문제에는 역률을 개선 안 시킨 거로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답안지가. 그러니까 역률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개선된 역률. 그거 계산하면 그게 0.97하고 뭐예요? 0.97일 때 사인 세타가 0.243인가 봐. 콘덴서 설치하면 당연히 역률 개선 됐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변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주의할 점. 분명히 이 사람 배전선이라고 했어. 그리고 삼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왜 루트 3을 계산 문제 많이 안 풀어봤다는 거예요. 왜 계산 문제 보면요 거의 루트 3 쓰지 루트 3 안 쓴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단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금만 풀어보셨으면 이것도 기출 문제라고 했잖아요. 다 푸셨을 거다 이 말이죠. 문제의 4.3.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건 얼마 전에 나왔던 건 얼마 전에 아니고 한 10회차 전에 나왔던 건 뭐냐면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흐름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업무 흐름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업무 흐름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 하려면 검토될 사항들 그거 먼저 하고 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계약하고 견적 내고 뭐 하는 것까지 경제성 검토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 쓰래요. 인터넷에 나와 있을까? 이거 아무리 검색해봐도 조사 방법은 안 나와.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방법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 법령이에요. 그거 써놔서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 이거 법이라니까요. 그 법령을 갖다 쭉 써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거 보고 낸 것 같아. 내가 봐서 분석 방법. 가지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하는 거 내가 뉴스에서 나온 거 잠깐 봤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막 얘기하면서 뭐예요? 지역 경제 주민들하고 뭐 해야 돼? 우리가 아는 EIRR이야 다. 지역 경제에 기여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뭐야 이게 이렇게 좀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이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다 이거야. 지역 균형 발전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타당성 조사고 그건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종합 평가하는 것도 BC, EC 나눠서 하잖아. 이게 법이야 법. 이게 법이라는 게 더 황당해. 난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거 쳐보니까 이게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법으로 다 만들어놨나 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낸 게 아닌가 사람이. 이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낸 게 아닌가. 제 생각이 틀렸다라면 천만다행이고. 왜냐하면 답안지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 거니까 부하 예측해가지고 뭐 부시가 현안을 했더니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썼을 거니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생각한 게 맞다라면 남의 다리 긁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다리 긁은 거죠. 그걸 누가 맞히겠어요? 그걸. 법인데. 하여튼 법 나오면은 다 죽는다니까. 건들면 안 돼요. 법은. 문제 4-4 상태 추적. 상태 추정의 의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이것도 통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PMU라든지 뭐 RTU라든지 이런 거 RTU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오체가 존재하고 뭐 이런 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정을 하는 놈이 이놈이야.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잡음이라든지 뭐 이런 신호 오류에 대한 걸 뭐 한다?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야? 이게 상태 추정입니다. 뭐 그 정도만 보고 갑시다. 왜 이런 걸 냈냐고요. 짜증나게. 스카다에서 내도 쓸까 말까인데 지금. 스카다는 뭐 EMS 하위 그 돼 있는 게 다 스카다죠. 예. 그러니까 통신수단이니까. 난 스카다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상태 추정에 대해서 설명하래. 아씨,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왜 나온 거요? 그래서 뭐 쭉 써놨어요. 쓰기는 뭐 자료는 다 있더라고요. 자료는 다 있으니까 쭉 써놨는데, 아이고. 4-5번은 얘는 고전 문제예요. 고전 문제.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한전 변전소에 예전에 제가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콘덴서를 투입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투입하자마자 보호계정기 오동작 한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그 보고서도 썼어. 그걸 나한테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는데, 콘덴서에서 뭐가 나와요, 개폐할 때?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콘덴서 개폐 시에 뭐가 발생한다? 고조파 나온다는 거야. 그거 측정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고조파의 대부분이 5고조파, 7고조파였대. 고조파 분석 장비 있잖아요. 그거 걸어서 측정했더니 개폐 시에 투입 시에 발생하는 고조파 뭐더라? 투입 시에 5고조파, 7고조파 발생을 해서 그 고조파들이 누구에 영향을 줘? 보호 계정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호 계정기에 영향을 줘서 이놈이 트립시켜버리는 거야. 과전류라고 판단해가지고 콘덴서 뱅크를 트립시켜버려요. 트립시키면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입이 안 되면 역류 개선이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늘어? 전력 손실이 급증해요. 그래갖고 손실 비용이 커지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그 내용이 뒤에 거기 5번이에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1, 2, 3, 4로 써놓은 겁니다. 그때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개폐에 따른 개통상 문제점은 기존 책들에 다 나와 있어요. 투입시 문제점, 개방시 문제점. 개방시엔 당연히 뭐 재정모 문제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정모시 이상전화 그거 되면 쓰면 되거든요. 그거 개폐에 대한 얘기 써주면 되고, 투입시에 딱 나와 있는 게 CT 2차 과전압, 이게 역시 뭐야? 보호계정기 영향 주겠죠. 예. 그 얘기고, 전압 강화 발생한다고, 순시 전압 강화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조파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개방시 문제점은 재정호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안 보면 쓰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 봤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에 있는 콘덴서 도립 전류나 콘덴서 투입시 모선 전압 강화는 못 쓰더라도 뭘 쓸 수 있어? 이걸 부각해서 쓰는 거죠. 그 내용 고조파 얘기를 쭉 쓰는 거죠. 투입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쭉. 그 이제 여기 나오는 것도 이제 디지털 계정기인데, 디지털 계정이 오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얘기한 대책은 뭐였냐면, 그러한 디지털 계정기에 뭐에 강한 계정기? 고조파에 강한 계정기. 그걸 쓰면 오동작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대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선정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체 비용 대비 손실 금액하고 뭐하고 이런 거 따지면 어떻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뭐 몇천만 원씩 이득이다 이렇게 해서 한 보고서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입 시에 고조파에 의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쓰셔도 된다. 개방시야 뭐 쓸 거 많잖아요. 재정화에 대한 얘기야 뭐 그림 그려가면서 쓰면 뭐 한정이 없으니까 쭉 쓸 수 있으니까 쓰려고 하면 썼을 거다 이 말이죠. 이거 쓰신 분 6번 관대지 전이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평가 기준에 대해서 쓰래. 이거 평가 기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기 국내벽규 있고요.
연구 개발한 법규 있고 뭐 법규가 많아. 이거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국내 법규만 생각나면 뭡니까? 0.85V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아마 볼트로 따지면 그 위에 2500. 그게 하나, 둘, 셋, 네 번째인가? 요거는 위에 거는요. 이거는 그 토목인가 어디에서 나온 적이에요. 시방서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야. 관대지 측정했을 때 특정 기준해 갖고 이건 법령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 기준을 따는 건데 이게 이제 법령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둘, 셋, 4번이에요. 4번. 우리 기준 0.85에서 과방식 한 개 전위가 마이너스 2.5V가 얼마야? 미리볼트라면요. 2500mV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50으로부터 마이너스 2500mV. 여기까지 하면 뭐야? 그게 저금이다 이거죠. 이게 부식성이 작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 4번이 우리가 하는 이제 국내 기준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0V 이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외부 간섭용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부식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책을 세워야겠죠. 코팅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쓰냐고요. 내가 봐서는 이런 거는 뭐 평가 기준 쓰라는 거는 뭐 이게 뭐라는 것도 지금 쓰기가 지금 곤란한데 측정 방법, 뭐 측정 목적 이게 뭔지 하여튼 기기 갖다 측정하는 거예요. 각 기기 간에 이제 전위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측정하는 게 이제 관대지 전위차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토양에 매설된 관의 전위와 토양의 전위 간의 전위차죠. 네, 그거잖아요 지금. 측정하는 것도 배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압계 걸어갖고 뭐예요? 토양에 전극 바꿔서 뭐 하는 거야? 또 전위 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 말대로 관의 전위와 토양의 전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측정 전위가 그 기준점이 미리볼트로 단위로 하고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이. 전기보다는 토목이나 뭐 이런 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수도관 뭐 해가지고 뭐 나와 있습니다. 매설관들. 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시험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4교시는 쓸 게 없어요. 그냥 뭔가라도 쓸 수는 있겠지. 근데 점수는 아마 4교시가 거의 점수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뭐 2교시는 어떻게 비비고 썼다고 쳐도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도 1, 2, 3교시에 비해서 4교시가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근데 의외일 수 있어요. 시험은 옛날에도 만약 2교시 굉장히 어려웠다. 2교시 점수가 개판이겠지. 그랬는데 의외로 평범했던 3교시가 점수가 개판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시험은 이미 보셨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만 알고 있습니다. 항상 뭐 시험 보시고 나면 떨어졌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붙고 자기는 붙었다고 팽팽 놀던 사람은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이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또 시험이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이죠. 그러면 지금이 2월이죠 지금. 2월이니까 뭐 한 3개월 있으면 또 시험 봐야 돼요. 또 8월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5월에 시험 보고 또 3개월 있으면 또 시험 봅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시험의 연속이니까 시험 보러 가면 그때 한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 집중적으로 반짝하고요.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예전부터 요번에 이런 데서 많이 나왔네? 따라다니는 사람이 뒷북만 계속 치는 거예요. 네, 다음번 시험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음번 시험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정말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2년에 한 번.
그러면 다음번 시험은 또 다른 형태, 뭐 송전에서 잔뜩 나올 수 있고요. 이번에 송전에서 안 나왔으니까 아마 제 생각엔 다음번 시험엔 송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배전변전에서 좀 덜 나왔었어요. 덜 나오다가 요번에 많이 나온 거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건축 전기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가서 건축 문제를 많이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건축 쪽으로 많이 낸 거고요. 벌써 시험 문제 변압기, 무슨 리액터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던 거거든요. 어차피 변압기에 했던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됐다라는 건 그런 쪽에 계신 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이 시험은 흔들리지 말고 한 우물만 파다 보면 뭐예요? 딱 옵니다. 나하고 맞는 시험이. 그때 못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못 빠져나가면 또 기다려야 돼. 한참. 왜? 버스 지나가면 한참 있다 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음 버스는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시험이 왔을 때 그때 빠져나갈 생각으로 열심히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면서 누누이 느꼈던 거지만 용어해설집의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봐둘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모르더라도 용어해설집에 이번에 신기술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 PMU 이런 거 다 신기술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상태 추정 얘기도 나오고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신기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팩트 설비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SSSC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써라. UPFC는 계속 나왔던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하고 많이 변화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미 소자부터 바뀌어 있고, 그죠? GTO에서 이제 IGBT로 다 바뀌었고, 내용들도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히 SVC에 대해서는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SVC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건 전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무효전력에 대한 건 전시험에 잔뜩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통이 전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 개통은 좀 많이 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지만 배전변전에서 이렇게 잔뜩 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흐름을 이렇게 매 회차 이렇게 보면 어차피 한 곳에 머무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만 쭉 파다 보면 뭐가 와요? 나한테 맞는 시험이 옵니다. 그럼 그때 긴장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긴장하면 떨어집니다. 긴장하면 떨어지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한 내용이 3년에서 4년 했으면요 어마어마한 양이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시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걸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